오늘은 르노 삼성차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르노 삼성이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5년 전쯤에 SM6가 소나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판매량 싸움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타이틀이요. 와, 이러면 뭔가 르노 삼성의 급이 확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르노 삼성과 볼보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현대차랑 기아가 잘 나가는 이유, 쉐보레랑 쌍용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영상에서 모두 다뤄드렸죠.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배경이 좀 필요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가 미쓰비시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시작을 알렸다면 삼성차는 어디예요? 닛산이죠. 1992년에 삼성그룹이 정부로부터 자동차 제조 사업 허가를 받고 닛산하고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에 삼성자동차로 출범을 알리고 출범 3년 만에 내구성의 아이콘 SM5가 출시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자동차 사랑은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자동차 사업 진출 자체는 이병철 전 회장 시절부터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이건희 전 회장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게 이때까지만 해도 시대적 인식이 그랬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정부가 기업인들하고 면담을 진행했거든요. 그냥 그거였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였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차가 딱 욕먹기 좋은 타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을 정도입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어이없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건희 회장은 이걸 격렬하게 반대했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 삼성차가 르노의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가 출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냥 르노로 들어오면 되지 왜 하필 르노 삼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삼성의 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컸던 이유가 인지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르노라는 브랜드를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를 때거든요. 실제로 르노 25를 국내에 팔았다가 제대로 말아먹은 전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르노 삼성차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SM5를 시작으로 SM3와 SM7을 출시해서 조선의 3, 5, 7 시리즈를 완성시킵니다. 당연히 닛산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차들이라 품질이랑 내구성은 이미 파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더 두드러졌죠. 이 당시 소나타는 지금 도로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지만 1세대 SM5는 아직도 꽤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QM5부터 르노차가 르노 삼성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했고요. SM6로 또 한 번 현대차를 놀라게 합니다. SM6가 처음 국내에 출시될 때 당시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믿기 힘들지 몰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딱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냉정하게 따져야 할 게 현대차의 만듦새가 미친 듯이 성장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요. LF 소나타 이후에 DNA 소나타를 시작으로 아이오닉 5 K8 세대 교체된 제네시스 시기상으로 따지면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현대차의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SM6가 처음 나왔을 때의 소나타랑 비교하면 외관이나 실내나 어느 하나 소나타가 나은 게 없었거든요. 이때는 말리부까지 나서서 소나타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뉴라이즈를 조기 출시하게 된 거였고요. 물론 지금은 어떤 차가 더 낫다를 단정짓기 힘들 정도로 소나타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오히려 SM6가 완전히 경쟁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르노 삼성차 내부에서 어떤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SM6는 이미 언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QM6랑 XM3가 르노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가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그룹의 본진이잖아요. 현대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신차 대응도 제때 못하면서 도태된 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리부랑 SM6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신차를 제때 출시해서 본진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QM6랑 XM3고요.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르노 삼성의 현황인데요. 2016년 하반기부터 르노 그룹의 SUV를 르노 삼성이 전담 개발하고 있고요. 루마니아에서 진행하던 신차 테스트를 한국에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트위지도 지금은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스페인에서 생산되던 걸 부산으로 옮겨서 생산하는 거고요. 부산에서 생산된 트위지는 아시아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요충지라는 거죠. 사실 조건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은데 정작 무기를 제때 못 만들어서 본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산차 판매 점유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기울게 된 겁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이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도 이건 좀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국의 지리랑 프랑스의 르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거라는 소식이요. 그리고 그 합작법인을 한국에 만든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지리자동차랑 볼보가 합작해서 폴스타를 만든 것처럼 르노랑도 법인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드디어 확정 소식이 떴고요. 르노그룹이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신차를 출시하기로 확정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차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르노 삼성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와, 르노 삼성의 위치가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모두 있는데 일단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르노 삼성차의 입지나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딱 르노 삼성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이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빈틈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자, 지금 르노 삼성한테 없는 게 현대차에 대적할 만한 신차, 그리고 이 상황에서 르노 삼성이 약진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현대기아차에 없는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소나타랑 K5를 상대할 수 있는 신차가 마땅히 없다는 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미 소나타랑 K5는 풀체인지가 됐고요. SM6는 한 세대 전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소렌토랑 산타페에 없는 LPG 모델이 있기 때문에 QM6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신차 대응과 틈새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는 건데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차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르노 삼성 라인업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요즘 뜨고 있는 주력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볼보의 후광이 추가된다는 거죠. 합작법인에서 만들어지는 신차는 볼보랑 폴스타의 CMA 플랫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이세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점 허브 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물류나 유통을 얘기할 때 허브 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 그대로 중심에 있는 구역, 우리나라에선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 통하잖아요. 이게 나눠진 역할을 잘 봐야 할 게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죄다 르노 삼성이 담당한다고 하죠. 얘네들한테는 르노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신차 허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리자동차라는 이름이 큰 리스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지리차는 사실상 자본을 대주는 물주고요. 제주는 르노 삼성이 부리고 볼보는 거들 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 삼성의 입지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세 번째 장점인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르노 삼성에서 삼성이 빠지면서 앞으로 부산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며 르노 삼성차를 타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장도 그대로, 대리점도 그대로, 서비스 센터도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되겠죠. 왜 한 20년 전쯤에 쌍용차의 벤츠 부품이 한창 많이 쓰일 때 있잖아요. 이때는 벤츠 차주들이 쌍용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간단한 경정비 같은 걸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판매망이나 서비스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해진 내용을 보면요. 르노 삼성이 하이브리드 신차를 개발하고 부산 공장에서 국내 판매 물량을 생산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합작 모델은 글로벌 전략 모델, 그러니까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완벽한 차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는 르노 삼성이 다 한다고요. 요즘에는 사실 자동차 브랜드의 국적을 따지기가 너무 애매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깎아내리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비난에 불과합니다. 저는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좋게 해석해서 르노와 지리의 자동차 생산 개발 허브라고 하는 거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단물만 쏙 빼고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요. 대주주인 지리자동차가 왜 하필이면 한국을 선택했느냐를 따져봐야죠. 사실 르노 삼성의 생산 개발 능력은 후순위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진출에 유리하다는 것에 있지 않냐 이겁니다. 왜냐면 지리랑 르노의 계약 내용을 보면 미국의 면세로 자동차를 수출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르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 자동차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리자동차의 모기업인 지리홀딩스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창 수입차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중국 기업들을 진짜 심각하게 견제하고 긴장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르노 삼성차가 국내 판매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히려 한국 판매량은 현대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차 기업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얘네의 성장 속도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자본력이고요. 무시무시한 자본을 등에 업고 벤츠랑 볼보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분만 사들이는 게 아니고 기존 기업들의 기술력도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본력도 세계 최강의 이미 최고 수준인 회사들의 기술력까지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전기차 시대는 일본차가 아니라 중국차가 독점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전기차 시장은 다른 회사들도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중국 기업들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를 따라잡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먼저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선도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요. 만약에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성공하고 신차 기술과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수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배터리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얘네들만 신경 쓰기도 바쁩니다. 이 와중에 중국까지 자본력으로 치고 들어오면 선도자가 한순간에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벌써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인 합작법인이 현대차의 본진인 한국에 설립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판매량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미래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걱정되는 것들이지 아직 현실로 이뤄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현실이 되질 않길 바라면서 르노 삼성의 부활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